책으로 가는 길. 외출도 만남도 운동도 놀이도 자제하며 집안에서 지내야 했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음악과 미술, 그동안 미뤄뒀던 행복생활 뭔가 새롭게 시작하셨나요? 새롭게 다가온 새삼스레 소중하게 내게 잘 맞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엔 그림책 읽기나 글쓰기, 악기 연주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전문가의 강의를 찾아 듣다가 뭔가 반짝하는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따라해보세요라는 방식보다 어떤 원리를 알려주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방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책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바비입니다. 서툴지만 나의 글과 연주도 꽤 아름답다는 자신감, 솔직한 배움의 과정과 변화를 보여주는 방송 등이 조용하고 소수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변화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가는 길은 그런 서툰 마음과 솔직한 노력을 책을 통해 발견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동화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그것을, 또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실 두 분의 안내자, 수플님과 제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수풀입니다. 자세하게 해주시죠. 왜 지난 방송 소감도 좀 해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부엉이와 보름달로 여러분을 만나 뵀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흐뭇한 마음도 들었고요. 잘 모르는 분들로부터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는 걸 보니까 처음 하는 경험인데 신기하기도 하고 네. 좀 잘해야 되겠다. 좀 어깨도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던 걸로 저도 봤거든요. 네. 그림이 아주 다시 볼 정도로 신선했다는 분들, 또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대로 글들이 좀 시적이었다. 네. 네, 그런 댓글도 봤습니다. 네. 또 제이님. 예. 안녕하세요. 저도 창동에 사는데요. 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좀 가까이 하는 편인데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좀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네, 누구보다 그러면 행복하신 분이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개해 주실 책, 수플님이 골라오신 13번째 아이, 이은용 글, 이고은 그림인데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13번째 아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어린이 문학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네. 이 13번째라는 것은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13번째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하고 근데 이 13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님이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만드는데 이 아이의 어떤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로봇을 하나 만들어요. 그 아이, 그 로봇이 레오인데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유래된 레오라는 친구가 집으로 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13번째 아이는 그 레오라는 친구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진짜 행복하다는 게 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까지 읽다 보면은 이렇게 로봇과 사람 사이의 어떤 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과학이 어디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하는 책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거 들으니까 네. 그 로봇이 일종의 AI 비슷하게 아이의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네. 뭔가 좀 지도해 주고 교육한다는
말씀 아니요,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로봇은 굉장히 특이하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외모상으로 보면은 사람과 로봇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팔목에 어떤 그 로봇을 표시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으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분간을 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외모는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는 기억이라는 그 경험치의 기억을 그 로봇에 저장을 해놓아서 그 로봇은 다 알고 있어요. 감정을.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 주인공이 시우인데 네. 그 시우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기억이거든요. 부모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내용들을 로봇이니까 네, 로봇한테 저장된 주입된 네, 거야. 네, 그렇죠. 아주 묘한 느낌이 흥미롭죠? 드는데요. 네. 네. 저는 사실 13번째 아이는 아직 못 네. 읽어봤고 네. 그 전에 약간 비슷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복제인간 윤봉구라고 이것도 같은 출판사에 나온 책,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그 제목에 나오는 윤봉구라는 아이가 복제인간으로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얘가 자기가 복제인간이라는 걸 알면서 왜 내가 복제됐을까? 혹시 아픈 형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장기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막 네. 불안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13번째 아이도 혹시 어린이 독자가 읽는다면 이런 레오나 시우한테 감정이입하면서 그런 걱정과 불안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이 책의 배경이 네. 2075년이에요. 네. 지금이 20년이니까 한 50년 네. 후밖에 안 되는데 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우는 그 연구원들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장시우 프로젝트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춘기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항상 이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도 역시 사춘기가 오니까 감정의 변화를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우가 알고 어른들이 마치 자기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네. 사람이냐 로봇이냐 이런 식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네. 되게 혼란을 가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복제인간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복제인간이 여기서는 레오 같은 입장이죠. 네. 근데 이 레오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로봇인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해요. 걔는 자기가 로봇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알고 있고 그 기억도 다 자기한테 만들어서 집어넣어줬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예. 사람이 어떻게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또 흘러가요. 그래서 이 레오라는 친구가 자기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걸 또 느낍니다. 진짜 네. 묘한 이야기면서 네. 심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13번째 아이라는 그 제목도 좀 네. 의미심장한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거 책을 읽으면서 13번째, 왜 하필이면 13번째일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서양 사회에서도 보면 그 1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생각을 네, 네. 많이 하잖아요. 불길한 숫자. 네, 실제로 그 고층 빌딩에서 80% 이상은 13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병원에도 13호실이 없고 공항에서도 13번 게이트, 비행기 좌석에서도 13번 열은 없다고 해요. 그렇나? 네, 그 1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완전수인데 네. 13은 거기에 하나가 더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불균형을 느끼게 하고 또 이집트에서는 그 10이 다음에 13은 내세의 세상이 아닌 어떤 죽음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13이라는 것을 쓴 이유는 제 느낌입니다. 네.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 더 이상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가진 로봇 같은 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저지돼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이렇게 불길하고 네.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그 앞에 12번째 아이들은 네. 도대체 또 무슨 뜻일까? 뭐 네, 이런. 12번째까지 이제 처음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든 첫 번째 아이가 네. 이 책에선 김선 박사로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노벨상 역사상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죠. 네. 그런데 이제 12번째까지 아이들을 쭉 만들었는데 그 연구자들은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보통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보통 아이들처럼 말을 한다.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13번째 아이를 만들 때는 감성보다는 이성 지수를 확 높여서 네.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가 시우예요. 네. 그럼 어렸을 때 그 순진난만, 뭐 천진난만하고 예쁜 그 모습은 없어진 네. 건가요? 시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냉철하고 이런데 좀 감정이 많이 억제돼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조작돼서 유전자상으로 네네네.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점점 자라면서 또는 어떤 사회 속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냉철해지고 네, 네, 뭐 이렇게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처음부터. 네, 네, 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그 시우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 외모는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엄마가 그렇게 머리는 짙은 갈색으로 해주고요. 네. 키는 성인이 됐을 때 187cm 정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성격은 어떻게 할까요? 이랬을 때 판단력이 뛰어나야 해요. 뭘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성격은 딱 질색이에요. 냉철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약해 빠져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외모랑 성격 그러니까.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 시우가 그거를 보게 돼요. 그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프로젝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시우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엄마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로봇 같은 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명문장 네. 같은데요. 네. 머릿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바랄 것 같은데 네. 막상 그런 게 정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 만족스럽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 네. 엄마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도 사실 좀 뜨끔하고요. 네네. 엄마들도 사실 그런 아이를 바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특히 내 아이니까. 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엄마 마음대로 이렇게 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책을 저는 어른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아이의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만의 가는 길이 있나 보다. 그거를 어떻게 제가 막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그게 너무 당연시하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어떤 불화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더니 약간 뜨끔하게 네. 생각되는 게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네. 우리 아이들한테 네. 그렇게 바라거나 뭔가 교육시키거나 네. 좀 이렇게 의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의도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지 오히려 어떤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얼그러지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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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SF 같은 5분 이야기 동화책을 골라오셨나 했더니 그런 뜻까지 보시고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작가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림 형제와 그들의 동화책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름이 그림이라 무슨 화가 형제 같기도 하고 얼굴이 뭐 그림같이 잘생겼나요? 어떤 사람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림 형제는 이제 두 사람인데요. 이제 성이 그림이에요. 이름은 따로 있고요.
형 이름은 야콥 그림이라고 그러고 네. 동생은 빌헤름 그림이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1800년대에 활동했지요. 이 두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옛날 이야기를 수집했는데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민담들을 모으고 다듬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들이 묶은 책이 이제 유럽 민담 문학의 효시가 되었고요. 또 근대 독일 문학의 창조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일을 이 두 사람은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채집했으니까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속에는 독일 정신이나 독일 민중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안데르센이나 이런 동화 작가인 줄 알았는데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네요. 예, 이 두 사람들이 수집한 이제 민담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서양 전래동화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보면 이제 백설공주, 네. 신데렐라, 개구리 왕자, 헨젤과 그레텔, 라푼젤 등 참 많지요. 네, 다네요, 다. 예, 이게 다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헨젤과 그레텔은 15세기 중세 시대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당시 가뭄이 굉장히 심했대요. 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버리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된 게 바로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헨젤과 그레텔을 나중에 좀 각색해서 좀 재미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도 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13세기 독일 하멜 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실제 어린이 130명이 갑자기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예요? 예, 그 네. 이유는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16세기 독일에서 신분 차이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가씨가 독살을 당했는데요. 네. 그 아가씨 이야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졌지요. 네, 뭔가 새로운 이야기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원래 아이들용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원래 성인들이 즐겨 보던 읽던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동화로 전해지고 또 그 변형되기 전의 내용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네. 유럽의 민담은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유랑극단이나 예. 시장 통해서 그 인형극을 통해서 전파됐답니다. 뭐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우리나라 광대나 판소리와 같죠. 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흥미를 이제 주기 위해서 이 자극적이고 아주 잔혹한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그 왕비가 그 이제 시기심으로 이제 공주를 죽였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사냥꾼을 시켜서 그 증거로 그 백설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오게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너무나 불쌍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멧돼지의 허파의 간을 왕비에게 갖다 주는데요. 네. 근데 왕비는 그걸 요리사에게 건네서 소금을 넣고 끓여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싹 이제 사라졌죠. 오, 네. 또 백설공주 마지막 장면을 보면 네. 이제 백설공주가 결혼식에 자기를 학대한 왕비를 초대하는데요. 네. 근데 왕비에게 불에 달군 신발을 신게 해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한데요. 네, 이런 내용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내용 몇 가지 빠지면서 네. 백설공주가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보면요. 신데렐라도 비슷한데요. 네. 이제 신데렐라 결혼식에 이제 신데렐라를 학대한 두 언니가 초대받아서 가는데요.
이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제 두 언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날아와서 언니들이 어깨에 살짝 앉아서 한쪽 눈을 파먹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오히려 나올 적에는 네. 언니들이 자리를 바꾸고 나오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번에는 또 비둘기가 날아와서 그 언니들이 다른 눈을 또 날아와 쪼아 먹어요. 이쪽 눈 저쪽 눈. 예, 결국 신데렐라가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언니들이 평생을 장님을 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는 이런 잔인하고 잔혹한 장면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네. 뭐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복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데 그래서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네네. 1900년대에 들어와서 월트 디즈니가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이렇게 잔혹 동화를 일종 환상적인 내용으로 미화하면서 그렇게 된 영향이 크지요. 아, 그랬군요. 미국에 가서 월트 디즈니가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화가 됐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책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요. 우리나라 현대 동화이자 SF적 미래 동화이고 문제적 동화 13번째 아이 만나봤고요. 그다음에 그림 형제를 통해서 서양 전래 동화를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무척 흥미롭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본은 무시무시한 잔혹 동화였다는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방송 소감과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 레오라는 친구를 시우가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시우가 감정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오와 시우가 헤어지게 되는데요. 그 헤어지는 장면은 여러분이 책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렇게 막 애완동물을 키우면서도 애완동물을 집에 두고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미래 사회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 있잖아요. 네. 그럼 여행을 갈 때 이 로봇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데려가야 되나요? 두고 가야 되나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두고 가야 된다면 네. 로봇은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전원 장치를 끄고 가야 될까요? 켜고 그냥 가야 될까요? 전기 아껴야 될 것 네. 같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리고 로봇은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사람은 그 로봇과 처음 만났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땐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읽으면 과학이 어디까지 가야 하고 그 발달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윤리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거리로 좀 남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답이 생각났는데. 네. 로봇이라도 이제 사람같이 예쁘니까. 네. 저도 착각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전기 제품처럼 끄지는 않겠습니다. 저 요거도 먹을 피해가지고. 네, 제이님. 예, 저는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요. 조금 약간 떨리기도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좀 더 재미있는 책을 가지고 나와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니 오늘도 괜찮았고요. 또 네, 잔혹한 얘기 더 듣고 싶은데 혹시 더 소개하고 싶으신 거 있을까요? 너무 잔혹해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좀 요즘 관심을 갖는 게 그 어린이들도 왜 무슨 얘기 해달라고 할 때 네.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뭐 최소한 호랑이는 나오든지 옛날 이야기라면 그다음에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끔찍하게 뭐 이렇게 절단되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책을 읽어줄 때 네. 너무 잔혹하거나 잔인하다고 생각되면 부모들이 그걸 안 읽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대로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냥 실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네가 취사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교훈을 얻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부모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동화지만 약간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조금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네. 들더라도 그냥 아이들한테 그대로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아주 굉장한 어떤 교훈이나 네. 이야기를 섭렵해서 자기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뭐 좋은 얘기, 올바른 얘기만 다 들려주고 싶은 게 어른들의 마음이긴 한데 아이들로서는 많이 그 답답해하고 시시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좀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듣고 있는 또는 보고 있는 그 전래 동화들이 그렇지 않았다. 네, 그래서 새로운 관심을 또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동화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 홍보하겠습니다. 팟빵과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을 구독과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쉽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댓글로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유튜브 은행나루 마을방송국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책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에는 청소년 문학과 성인 도서를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그때도 함께 떠나주시겠어요? 네, 11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숲풀, 제이님, 진행의 바비, 연출의 김선수, 제작의 은행나루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